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락강에 관한 이제 앞으로 그 시리즈 수업의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락강의 욕망의 변증법이라는 이름으로 수업을 하고요. 이후에 4번 정도 더 진행할 생각입니다. 제가 최근에 감명 깊게 읽은 책에 있어서 이 수업이 가능해진 것 같은데요. 일단 락강에 관해서 정신분석이죠. 정신분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락강에 관한 수업이 이전에 제가 이제 몇 번 녹음을 한 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철학과 굴뚝청소부 전체 이제 연강 중에서 락강 편이 한번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 백상 교수님의 어떤 책을 서머리 하면서 정리했던 또 락강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도 최근에 다시 한번 제가 녹음했던 그 철학과 굴뚝청소부 편으로 한번 들어봤는데 정말 너무 일단 빠르고 제가 생각해도 뭐 이렇게 말을 빨리 했을까 싶은 게 아마도 그때 너무 이렇게 강의를 어떻게든 좀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조급함에 이렇게 말이 빠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던 락강과 벌써 이제 저도 이제 4년 정도가 흘렀던 것 같거든요. 그때 녹음한 지 최소 3년이 지난 것 같은데 그만큼 그 사이에 또 제가 알게 된 락강이 또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좀 더 정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이 수업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좀 건드리기가 좀 힘든 학자예요. 그래서 락강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입문서나 어떤 책들을 보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꽤 있으실 겁니다. 정말로 쉬운 글이 별로 없고요. 읽다 보면 또 뭔가 또 얼개가 잘 안 잡혀요. 그러니까 어떠한 한 부분 듣다 보면 굉장히 뭔가 확 와닿는데 그 와닿는 걸 또 대충 또 정리하기는 참 안 돼요. 그래서 남들에게 설명하기에도 참 어려운 게 정신분석이고 무엇보다 또 그게 또 락강의 정신분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라고 했을 때 앞으로 총 5편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참고한 책은 브루스 핑크라는 이제 락강 전문가라고 볼 수 있어요. 브루스 핑크가 쓴 락강과 정신의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책을 제게 선물해준 고마운 학생 금성룡 군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사실은 작년에 저한테 이제 이 편입 논술 수업을 들었던 학생인데요. 근데 이제 다시 우연치 않게 저희 동네에 또 락강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락강 세미나 백상윤 교수님의 락강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가 이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학생으로 같이 똑같은 학생으로서 그 세미나 수업을 들었는데요. 세미나 듣는 과정에서 오히려 저는 이 학생에게 받은 이 브루스 핑크의 이 락강과 정신의학이라는 책이 훨씬 더 저에게는 의미가 깊었습니다. 사실 저도 간만에 이제 이런 세미나들을 들은 게 되게 오랜만이어서 좀 설레이고, 이제 좋았는데, 근데 좀 약간 아쉬움도 있었던 게, 약간 이 세미나 자체의 어떤 이제 세미나 한 번 들을 때는 뭐 다 이해가 가고 재미가 있는데, 뭔가 이게 얼개가 안 잡히는 거죠. 뭔가 약간 두서없이 진행되는 듯한 느낌도 있었고,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제 8강짜리 세미나였는데, 6강까지만 듣고, 그냥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8강에도 마무리가 안 될 거라는 얘기를 듣고 어차피 마무리 자체가 좀 어렵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던 찰나였어요. 사실 이번 세미나를 들어도 약간 그동안 막혀 있었던 락강에 대한 어떤 그 정리를 제대로 하기는 힘들겠구나라는 약간 아쉬움이 있었는데 의외로 생각지도 못하게 이 학생이 저에게 이 책을 선물해 줬고,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 상당히 책이 일단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도 락강의 어떤 입문책 중에서 그래도 상당히 이 정도면 분명하게 쓰고 있지 않나. 실제로 브루스 핑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을 일반화시켜서 어떤 좀 약간 도식화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자기가 생략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전문가들도 있을 거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처럼 막무가내로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정신분석이 생판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에겐 어렵겠지만 이미 프로이트에 대한 기본적인 얼개를 좀 알고 계시는 분, 또 그러면서도 이 락강을 끄적끄적 접근을 하고 있는데 참 너무 어렵고 헷갈리고, 사실 실제로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도 사실 감이 잘 안 오고,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이 책이 가장 그래도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도 이 책을 그러면 나름대로 뭔가 이 책에 어떤 부분을 정리해서 수업을 해드릴까 생각을 했다가, 이 책 중간부터 마지막까지 이 부분이에요. 첫 부분 중간까지는 괜찮고, 차라리 저는 이 책으로 보면 6이 아니군요. 5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욕망의 변증법 편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정신분석 안에서의 욕망의 어떤 구조가 어떻게 이제 전개되고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브루스 핑크가 좀 더 분명하게, 그러면 이제 이 정신분석에 있어서 우리가 구분하는 이 병이라는 건 결국은 신경증과 그리고 정신병과 도착증이거든요. 순서 자체는 정신병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신병과 신경증과 도착증의 어떤 순서로 일일이 제가 또 한 단원씩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편, 그리고 2편이 정신병, 그리고 2편이 신경증, 3편이 도착증, 거기에 관련된 걸로 가고요. 마지막 5편 때 이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벌써 6월이어서 저도 조만간 이제 제 밥벌이 때문에 바빠질 시점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상반기 때 너무 일감도 잘 없었고 또 일이 잘 아까 안 됐다고 할 수 있나요? 여하튼 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는데, 뭐 여하간 벌써 이제 통장의 잔고가 쭉쭉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팟캐스트 업로딩이 좀 너무 뜸했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저도 좀 우려가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뭐 그래도 저보다 훨씬 좋은 철학 강의들도 많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또 그런 여러 채널들 많이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그리고 오늘 저는 락강의 일생 뭐 이런 건 전혀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저도 관심이 없고요. 그래서 항상 어떤 그 학자의 생애나 어떤 주기에 대한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기 다른 팟캐스트 있죠? 두철수라고. 두 남자의 철학수다나 이런 편 보시면 기본적으로 한 인물당 두세 편씩 나눠서 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첫 편은 항상 그 인물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래서 인물에 대한 조사 부분이 있으니까 락강 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락강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얘기는 다 생략하고요. 바로 필요한 부분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미 몇 번씩 또 강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정신분석에 있어서 당연히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지금 이 수업을 듣는다라면, 정신분석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러면 심리학과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심리치료, 심리학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의식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의식과 행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게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지? 왜 저런 심리, 왜 저런 어떤 우울증이 있는 거지? 라고 고민하면서 치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히려 심리학은 어떤 의식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도 있고, 또 방법론적으로도 굉장히 좀 과학적이에요. 근데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건 무의식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억압된 욕망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증상을 보고 어떤 역추론을 하는 걸 수 있거든요. 무의식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의식할 수 없는 게 무의식인데, 의식할 수 없는 그 무의식을 우리가 지금 의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참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사실은 정신분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숨어있는 그 무의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미 있다라는 전제 속에서 거기서 이제 치료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분석은 기본적으로 무의식을 다루는 어떤 정신치료의 분과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또 나름 독자적인 학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치료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기존의 어떤 심리치료의 부분, 혹은 뭐
또 그 기본적인 임상의학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의료적인 어떤 체계에서 어느 정도 좀 벗어난 독자성을 좀 갖고 있을 뿐더러 철학사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근대 철학 자체가 인간의 냉철한 이성에 의해서 전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유하는 인간의 능력을 절대시하는 게 이 근대성의 핵심인데, 이게 근데 프로이트가 의도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프로이트가 의도해서 뭔가 이런 그 근대 철학사 자체를 뒤엎으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발견한 게 무의식이잖아요. 그 무의식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알지 못하는 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나,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토대로 시작했던 근대 철학 사상의 어떤 그 중심이 아예 뿌리치 흔들리는 게 바로 이 무의식에 대한 발견입니다. 무의식이 있다라면, 무의식이 있는 게 확실하다면, 그렇다면 인간은 결코 생각하는 어떤 사유 능력으로 우리 이 삶 전체에 대한 것을 주관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사상사적으로도 정신분석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락강은 기본적으로 프로이트가 변질되어 가는 과정을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는 선언하에서 어떤 초기의 어떤 그 프로이트 이론으로 많은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구조가 그거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 말씀드렸지만, 제가 영상 강의는 아니니까,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시고, 삼각형에 말 그대로 만약에 꼭지의 아버지를 쓰시고, 뭐 왼편의 어머니? 아니요. 왼편에 나를 씁시다. 왼편에 나를 쓰고, 오른편에 어머니를 씁시다. 중요한 건, 그리스 신화죠, 사실은요. 오이디푸스 신화를 접목해서 얘기한 건데, 결국은, 엄마와 자식과의 어떤 그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욕망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와 자식 간의 어떤 그 사랑에 대한 부분, 그것을 아버지가 개입함으로써 그것을 이제 잘라내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오디푸스 신화 자체는 뭐예요? 내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사실은 어떤 동거하고 동침하는 그런 비극적인 어떤 스토리를 담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트가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인용한 거고요. 실제로 우리의 정신구조가 그런 식으로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갓난 아기 때부터 엄마와의 어떤 애착 관계가 모든 아기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때 누리는 이제 엄청난 전혀 뭐 억압되지 않았던 순수한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쾌감을 앞으로 우리는 주이상스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억압되기도 전에 누렸었던 그 순수했던 쾌락에 대한 그 주이상스가 실제로 완전히 실현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임시적일 뿐이에요. 왜냐면 나는 결국 엄마에 대한 것에 애착관계를 더 많이 갖고 싶은데 아버지가 존재하죠.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와 엄마의 관계를 끊어놓는.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거는 의식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엄마와의 만약에 그 어떤 그 성관계에 대한 것을 상상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건 이미 금지되어 있는 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기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수 있나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가장 작은 이 하나의 사회 공동체라는 것도 사실은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제대로 그러니까 소화해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결국은 제3자,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상징적 아버지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요. 이것도 좀 이따 구분을 하겠지만, 지금 살아있는 우리 아버지를 얘기한다라고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아버지가, 나의 어떤 생식기를 잘라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거세 공포. 근데 말 그대로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나의 성식기를 자를 거야, 나의 어떤 남근을 잘라버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란 뜻이에요. 이건 수많은 오해를 불러오거든요. 그게 아니라, 결국은 그런, 무의식의 어떤 개념들이에요. 무의식적으로 나는 어머니를 그렇게 욕망을 했고, 또 나는 그 거절감을 사실은 알게 모르게 아버지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입장에서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지 마, 혹은 뭐, 엄마와의 어떤 애착 관계가 너무 심한 아이에 대해서 좀 아버지가 좀 떨어뜨려 놓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아버지는 그렇게 또 아버지도 의식하는 행동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뭔가 좀 불편해서 뭔가 떨어내려고 하는 행동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이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또 다른 어떤 공포와 불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나는 또 다른 걸 욕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됨으로써 사실 우리는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해 갈 수 있는 거겠죠.
어쨌든 이러면 이게 그 웨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보통 기본적인 골격 구조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의 어떤 그 상징적 억압이 강하냐, 혹은 부재하냐, 혹은 덜 있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차후 배우게 될 신경증이냐, 정신병이냐, 도착증이냐라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아는 대로 떠드는 건 그만하고요. 왜냐면 저도 지금 이번에 이 책을 읽고, 아까 이렇게 저는 지금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책을 한번 읽었죠.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특히 제가 강의할 부분을 좀 뽑아서 강의할 부분의 그 챕터들을 다시 읽었어요. 이해독을 했죠. 이해독을 하면서 이제 그때 밑줄을 쳤고요. 이제 이 밑줄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지금 이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본을 지금 욕망의 변증법 편을 썼기 때문에 제가 일단 여러분들이 너무 오래 기다릴까봐 이 편부터 일단은 정리한 대로 오늘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3회독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수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원래 여러분 정말로 무언가 내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싶을 때는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독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책을 다시 난 이해독할 거야 라고 해서 또 처음부터 다시 쭉 읽는 것보다 어쨌든 내가 진짜로 지금 필요로 한 거, 정리가 잘 되는 부분, 이런 것들 부분도 다시 읽어보는 거, 그런 훈련들이 더 필요하죠. 자, 욕망의 변증법이에요. 자, 사람들이, 그러니까 환자라고도 우린 표현하지만, 앞으로는 여기서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분석 주체라고 합니다. 환자를 분석 주체라고 하고, 이 환자를 어떻게 보면 환자 이야기를 들어주고 치료자로서 서 있는 자를 정신 분석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하 분석가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분석 주체는 환자, 분석가는 말 그대로 이제 치료하는 자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의사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분석은 약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신분석을 하시는 또 의사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다 뭔가 정신분석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병원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약을 주죠. 우울해서 가면 항우울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약을 통해서 치료하는 건 사실상 이제 진짜 락강식의 정신분석에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정신이라는 것을 약을 통해서 통제한다라는 건 사실상 인간을 어떤 식물인간으로 만드는 행위다라고 하기까지 좀 이렇게 강하게 어떤 거부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뭔가 인간의 주체성을 회복시키는 게 사실은 또 정신분석이거든요. 근데 그런 주체성을 오히려 박탈하는 게 약에 우리가 의존하는 거겠죠. 그래서 약물 치료는 사실 우리가 지금 다루는 부분이 아닙니다. 인간을 오히려 사유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약물을 통해서 어떤 우리 어떤 정신적 발작을 막고, 약물을 통해서 우울증을 다시 좀 더 기분 좋게 업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니게끔 만드는 치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약물에 의존하게 돼 있고, 약물에 의해 진행되는 그 상태라는 것 자체도 과연 그것의 삶을 영위하는 주체가 과연 나라고 할 수 있을까? 그죠? 이런 어떤 찝찝함이 있죠. 그래서 정신분석은 사실 그것을 지향하고, 그리고 또 완전한 치료 개념이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 미리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정신분석은 의학적 치료처럼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에 애초에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도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애초에 이 탈근대 사상의 핵심은 우리가 정상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에 대한 의심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떤 거대한 신경증의 덩어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사회적인 어떤 법과 질서 체계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임의적으로 인간들의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어떤, 저식대로 얘기하면 하나의 게임판 같은 거죠. 그런 게임의 룰 자체가 우리는 무조건 정상이라고 보는데, 그 게임 자체가 여러 개일 수도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본다라면, 왜 굳이 그 게임의 룰에 맞지 않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아예 배제하고 폭력적으로, 그렇죠, 비난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구조적으로 던져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분석 주체가, 그러면 분석가를 그럼 왜 찾냐라고 했을 때요, 욕망이 무엇인가에 고착되어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 보통 환자가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불편하면 여러분 당연히 정신분석가를 찾아갈 이유가 없죠. 본인이 뭔가 힘든 거예요. 기본적으로 참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상담 치료를 받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욕망이 무엇인가에 고착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치료를 요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소에 예를 들어 관심이 없던 여성이 있어요. 평소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한 번 이렇게 어떤 남자가 찝적대 봤어요.
근데 갑자기 여자가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여성에게 집착하는 경우 생길 수 있죠. 여러분, 여성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관심 있던 사람이 아닌데 감히 나를 거부해? 감히 나를 무시해? 라는 것 속에서 그 거절감이 오히려 집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그녀의 거부라는 그 행위 자체가 그의 욕망을 자극한 건데, 욕망의 그러니까 원인은 어디에 있죠? 그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녀가 욕망의 원인이 아니라 그녀의 거부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례에서. 그래서 문제는 욕망의 그 원인은 지금 방금 사례는 여성의 거부에 있었어요. 그거와 욕망의 원인과 욕망의 그 대상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내가 지금 욕망하는 이유는 여성의 거부적 행위에 있는 건데, 그것을 착각해버리면 우리는 그 여성을 자꾸 소유하려고 하게 되겠죠. 욕망은 대상에 의해 자극되는 게 아니다라고 그래서 얘기합니다. 욕망은 어떤 그 주어진 대상에 의해서 자극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대상에 의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극되고 끌어당겨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 원인으로부터 떠밀리는 겁니다. 등 떠밀리는. 욕망이라는 건 그런 거다라는 거죠. 원인으로부터 등 떠밀리는 행위예요. 사례의 여성이 집요한 남성의 구애를 그래서 허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측 가능하죠? 결국 집요하게 남자가 따라다녔는데 결국 여성이 구애를 허락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남자는 아예 그 여성에게 흥미를 못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욕망의 원인은 그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원인이 대상으로부터 갑자기 떨어져 나옴으로써 대상이 즉시 폐기되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방금 이 사례처럼 결국은 우리가 욕망이 어디에 이렇게 고착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경우를 오히려 문제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아까처럼 여러분 이렇게 여성의 거절감에 매력을 느끼는 남자가 있다라면 우리가 말 그대로 흔히 얘기하는 이상한 놈이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 사람의 욕망은 그 이상한 곳에 고착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는 게 왜 멈춰져 있고 어디에 고착돼 있는지를 찾는 게 바로 이 분석가의 역할이죠. 자, 그래서 욕망에는 대상이 없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더 이상 그 대상을 욕망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 욕망에는 대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늘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학이라는 기호를 욕망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합격해봐라. 합격하면 결국은 사라질 거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욕망했던 이 대학이 정작 합격을 하고 그 학교에 들어가다 보면 내가 언제 이 학교를 그렇게 욕망했었던가라고 싶을 정도로 우리는 누릴 수는 없게 됩니다. 그냥 다니는 거죠. 다니면서 그냥 또 주어진 커리큘럼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새로운 욕망을 찾게 되는 거예요. 취업이라는 새로운 욕망. 그죠? 여러분 이건 이구조뿐만이 아니라 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어떤 새롭게 신제품 아이폰을 사고 싶어요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오래 안 갑니다. 결국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욕망은 대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신경증 파트를 배울 때 신경증을 또 대표적으로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게 히스테리아와 강박증이거든요. 히스테리아와 강박증은 욕망을 유지시켜주는 상이한 어떤 방법들이에요. 강박증이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욕망하기에 그 욕망은 처음부터 만족될 수 없는 것으로 설정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저희 오타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지금 강박증이 뭐예요? 히스테리가 뭐예요? 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중요한 건 강박증이라는 건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걸 욕망하는 거야. 처음부터 그냥 도달을 불가능한 것을 욕망하기 때문에 그 욕망은 처음부터 만족될 수 없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알겠죠? 지금 우리가 아까 지금 처음에 어떤 사례를 들었어요. 욕망이 만족되어 버리면 오히려 갑자기 욕망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욕망이 갑자기 만족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결핍을 의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욕망을 지연시키는 거, 욕망을 오히려 유지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욕망을 유지시켜주는 그 증세 중에 히스테리아 강박증이 대표적이고, 근데 강박증은 말 그대로 해서 도달할 수 없는 아예 불가능한 것을 욕망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반면 히스테리는 욕망을 불만족한 상태로 유지시켜두려는 시도에 가까운 게 히스테리예요. 자꾸 그때그때 어떤 불만족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거, 둘 다 비슷한 감은 있어요. 이것들은 충족되지 않는 욕망에 대한 욕망이라고 그래서 부를 수 있죠. 결코 충족될 수 없는 욕망에 대한 욕망을 하는 것이 히스테리아 강박증이에요. 죄의식과 억제, 공포, 불안 때문에 그래서 이 히스테리아 강박증을 포함하는 증세가 신경증인데요. 신경증자들은 욕망을 제대로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그렇게 욕망은 지속되는 거죠. 욕망이 제대로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욕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욕망이 오히려 확실히 만족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아예 욕망이 사라지거나 다른 걸 욕망하니까요. 그래서 욕망의 지속은 결핍 속에서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락강은 욕망의 원인을 이제 그 락강의 기호가 있는데 대상 A다라고 소문자 A, 대상 A라고 부른다. 참고로 저 신경증이라는 말 자체가 그럼 뭐지? 신경질 내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신경질. 근데 여하튼 신경증이라고 할 때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심플하게 일단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아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삼각형을 제가 그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법과 어떤 질서와 규제, 통제 이런 것들을 상징하거든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것의 힘이 지나치게 강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증세 자체를요. 그러니까 나가 있잖아요. 지금 나란 존재가 엄마를 또 결국 상징적일 수 있죠. 어쨌든 엄마와의 어떤 주의상스, 순수한 어떤 충동을 누리면서 살다가 갑자기 금지를 당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의해서 금지를 당하는데 이 금지를 당하는 요 과정이 적절한 수준에서 해소가 되는 거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면서도 물론 양가 감정은 있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아버지의 금지, 아버지의 검열을 받아들이는 것. 근데 그것의 강도가 강할 경우 우린 그것을 신경증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증 안에 강박과 히스테리라는 증세로 나중에 이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고, 정신병이라는 건 정반대인 거예요. 그 아버지의 어떤 그 부재함이 있는 거죠. 아버지가 뭔가 나를 말려줘야 돼. 나의 원래 이 충동 자체를 좀 막아줘야 되고, 그것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해서 바람직하게 나의 욕망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금지할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 금지할 아버지가 없으니까 결국은 내 충동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흘러 넘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병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실제로 사회에서 볼 때 증세도 전혀 이 사회의 어떤 규제와 법 같은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어떤 질환이 생기죠. 증세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너무 그것이 상징적인 어떤 아버지적 억압이 강하면 신경증, 강하지 않으면 어떤 정신병. 이렇게 일단은 굉장히 심플하게 여러분 일단 정리해 두시고 4차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인에 대한 고착. 자, 일단 대상 A는 뭐라고 했죠? 락강의 그 욕망의 원인을 대상 A라고 했어요. 그 대상 A는 누군가의 어떤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목소리에 막 끌리는 사람 있죠. 어떤 냄새에 어떤 흥분할 수 있고, 뭐 어떤 모양, 어떤 모습, 등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 욕망의 원인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양한 형태에 불과할 뿐 진짜 근원적인 욕망의 원인은 유일한 거다라고 락강은 얘기합니다. 다양한 어떤 양태로 드러나지만 욕망의 원인이라는 게 근본적인 건 하나다. 욕망의 고착은 바로 이 유일한 원인에 대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여성에게 집착하는 남성 다시 등장시켜보죠. 한 여성에게 집착하는 남성은 그의 욕망이 그녀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활동할 수 없게 되죠. 왜냐면 그 여성이 아까처럼 그 거절에 고착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절 때문이 아니고 사례가 새로우니까 여성에게 집착하는 남성은 그 여성에게 지금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욕망이요. 따라서 만약 이 상황에서 그녀가 막 질색하면서 거절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녀가 떠나버려. 이 남자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도망가. 해외로. 이렇게 되면 못 보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굉장히 죽음에 가까운 고통인 거예요. 리비도의 죽음에 빠지고 아무런 목적 없는 삶이 표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정신 분석이 필요한 거죠. 이처럼 분석 주체의 욕망, 환자죠. 욕망이 위기에 빠져버린 이유는 어디에 있다? 그가 그 원인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분석가의 가장 먼저 할 일이 바로 이 고착 상태를 깨트리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면 그래서 진도가 되게 우리 지금 천천히 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책 자체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렇죠. 어떤 그 원인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고, 그렇다면 정신분석가가 해야 될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본적으로 그 고착 관계를 깨트려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환자가 지금 그 여성에게 지금 집착하고 있는데 그 원인 고착에 대한 게 빨리 깨트려지지 않으면 아까처럼 여성이 갑자기 떠나버리면 이 환자는 치료받는 도중에 그냥 막 죽고 싶은 고통에 막 더 괴로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착 상태를 깨트리는 게 분석가의 가장 큰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 자체를 일단 자유롭게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욕망이 어디 한 군데에 딱 달라붙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찐득이처럼 있던 것이 딱 떨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게 분석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도 붙을 수 있게끔 그 욕망이 흘러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분석가의 개입을 통해 분석 주체는 자신의 무의식을 결국은 드러내게 돼 있고, 분석가의 어떤 이 대화 치료를 통해서죠. 이 과정에서 분석가가 분석 주체의 고뇌와 사유, 끔둥의 원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정신분석에서 이걸 전이라고도 표현한단 말이에요. 서로 대화를 끌어내고, 기침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간만에, 정말 간만이죠. 집에 있는 낡은 에어컨을 켜놨거든요. 오늘 날씨가 더워서. 근데 역시 굉장히 유도 가스는 아니죠. 어쨌든 굉장히 안 좋은 공기가 방 안을 뒤덮고 있네요. 어제 청소한다고 대충 했는데 정말 대충 했더니 코가 더 간지럽습니다. 자, 계속할게요. 어쨌든 그러니까 분석가가 정신 분석가와 이 환자와의 결국은 이 치료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분석가 자체가 이제 분석 주체가 어때요? 환자가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을 쏟아놓고 그러면서 그의 고뇌와 사유와 어떤 꿈의 것들을 막 풀어놓다 보니까 정작 그 대화를 끌어가는 분석가가 이제는 욕망의 원인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이동하게 되는 거죠. 분석 주체는 기존의 욕망의 원인 고착에서 점점 벗어나고 집착에서 헤어나온 다음에 대신 이제 그게 아직은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분석가에게 들러붙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를 치료해주는 분석가가 자기 욕망의 원인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그 전이 상태가 일어난 거죠. 물론 이는 새로운 고착 관계이기에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긍정적 고착이라고 볼 수는 있는 거예요. 당장 어쨌든 이 환자가 다른 어무 사람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주진 않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일단 분석관 전문가니까 이걸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체의 원인으로서의 타자의 욕망, 이 편인데 주체의 원인으로서의 타자의 욕망. 자, 그래서 분석가가 분석 주체의 원인이 된 이후에야 진정한 이제 분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제 전이의 작업이라고 하여 욕망의 고착 관계 자체를 이제 깨트리는 작업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굉장히 어때요?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지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환자는 욕망이 어디 한 군데, 근데 그게 엉뚱한 사람에게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현실의 삶이 힘든데 그 부분을 어때요? 이제 분석가가 일단 나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자, 일단 나에게로 와. 마치 여러분 투어하듯이 말이죠. 그죠? 막 미친 소가 막 어디 막 날뛰고 있을 때 그 소를 다룰 수 있는 투우사는 그죠? 빨간 천을 들어가지고 자기에게 관심을 끌게 만들죠. 물론 이때 분석가도 그만큼 위험할 수 있죠. 근데 분석가도 역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욕망 자체를 이제 나에게 틀었다가 이제는 그 고착 관계 자체를 깨트리는 작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잠깐 여기서 또 그 과정을 멈춰서 브루스 핑크는 그렇다면 이 욕망의 원인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부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해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이 아까 웨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구성하는 또 기본적 골격 구조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아까 이해가 잘 안 가신 분들은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유아기 동안 우리가 어렸을 때 주체를 최초로 보호했던 타자, 그건 부모죠, 사실은요.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건 부모밖에 없으니까요. 유아기 동안 주체를 최초로 보호했던 타자인 부모는 결국은 지금 환자잖아, 당사자, 분석 주체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 자신에게도 다 그래요. 그냥 중요한 게 아니죠. 생존이 걸려 있는데요. 근데 그들과의 그런 밀접한 관계 속에서 결국 분석 주체인 당사자는 그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돼요. 당연히요. 그리고 이 요구에 승복하여야 어떤 그 승인과 사랑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게 되죠. 실제로 부모의 사랑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부모의 요구를 우리가 들어주면서 같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타자의 요구가 결코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요구죠. 결국 부모의 정확한 요구를 일단 듣기가 힘들죠. 여러분 어린 아이 붙들고 부모가 내 욕망은 이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 봤나요?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기억도 안 나지만 이미 근데 그때 부모가 우리한테 요구했던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분명한 어떤 직설적인 욕망과 욕구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죠. 그냥 생활 속에서 아이가 하지 말아야 될 통제와 처벌을 중심으로써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야, 그거 지지, 하지마, 이거 있죠. 아우 잘했어 이런 거. 칭찬과 어떤 통제.
이 비판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의 측면에서 우리는 부모의 요구를 듣게 되는 거지, 부모가 진정으로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는 알지 못하게 돼서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게다가 직접적으로 부모가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들의 요구를 설령 직접 넋두리 하듯이 얘기한다 칩시다. 근데 그래도 말 자체, 원래 여러분 언어 자체는 모호하기 때문에 정확한 의사, 부모의 정확한 어떤 그 욕망이 반영될 거라는 기대 또한 힘듭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라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관심 있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부모가 원하는 것이 대체 뭐지? 그것이 불분명해서 오히려 애매해진다라는 거죠. 결국 분석 주체의 입장에서 타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요, 자신의 기대와는 다를 거라는 점에서 당혹감을 느끼고 불안이 형성돼요. 부모들 또한 그저 그들의 부모의 소망대로, 그러니까 그 부모들도 뭐야, 자기 부모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본인들도 부모의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역할 자체도 이미 자기가 그냥 자기를 키워줬던 부모의 흉내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이처럼 인간의 언어는 말과 실제 의도가 분열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결국 부모의 욕망은 주체 자신의 욕망의 근원입니다. 부모가 무엇을 욕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꼭 찾고 싶어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라는 건 근원적으로 타자의 욕망이 되고자 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욕망보다, 우리는 이미 어릴 적부터 나의 욕망보다는 부모의 욕망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는 타자의 욕망이 자신에게 향하길 원하고, 그렇죠, 부모가 나를 욕망해 주길 원해요. 엄마가 나만을 사랑하길 원해요. 동시에 타자와 같은 방식으로 욕망하기를 또 바래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욕망의 구조라는 거죠. 이러한 욕망의 구조 때문에 설령 본인이 원해왔던 것들이라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추진해왔고 공부해왔던 것들도요, 결국 나중에는 타자의 욕망이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참담해하고 당혹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까지도, 내가 나만의 환상이라고 믿었던 것까지도 어떻게 부모의 환상이었을까? 이런 것들이죠. 타자의 욕망에 대한, 그래서 이 동화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부모의 욕망에 동화되는데 이처럼 강력하게 우리 분석 주체에게 드러나고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개인적이고 은밀한 것이라고 믿었던 것조차도 사실은 주체 자신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온 거예요. 부모에게서. 그것은 바로 부모의 위치다. 알겠죠?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 자체가 이미 나의 욕망이 아니라는 거, 나의 욕망이라고 믿어왔던 것들도 결국은 부모의, 타자의 욕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거죠. 자, 타자의 욕망으로부터 분리.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해서 프로이트는 진작 말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립이 잘 안 되면 계속 우리는 부모의 욕망이 고착되어 있을 테니까요. 근데 신경증자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경증자는 그래서 이에 실패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타자의 욕망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죠.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그래서 어렵고, 심지어 부모의 욕망이 없다면 그의 삶의 중심이나 존재 이유도 발견하기 힘들게 되기 때문에 타자의 소망과 정반대로 설령 행하거나 어긋난 삶을 추구할지도 몰라요. 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타자의 욕망의 그 범주 안에 기대고 있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한번 고생해봐라 라는 식으로 우리가 잠깐 일탈식으로 뭔가 얘기하고 행동할 수 있어도 결국은 신경증이라는 건 그 타자의 욕망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신경증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도 결국 초기 단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그들이 원하는 바를 주체화하는 과정이고요. 첫 번째 과정, 정말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거를 찾자라는 거죠. 주체화하는 과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잊혀진 것들이 있어요. 잊혀졌거나 알 수 없는 그들의 원망을 전면에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소외되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고요. 자신의 욕망이 타자의 욕망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상 우리는 이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냥 이게 나야, 이런 식으로 자아심리학이죠. 이게 나다운 거고, 그죠? 이게 내가 원하는 어떤 욕망에 대한 실현이라고 늘 생각해 와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타자의 욕망이었다. 나의 주체성은 어딘가 현재 훼손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찾아가는 게 이 정신분석의 여행일 수 있습니다. 자, 본환상. 그래서 여기 용어가 하나 나와요. 분석 주체가 원인에 고착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봤잖아요. 주체가 어떤 원인에 고착되어 있는 상태를 락강은 본환상이라고 합니다. 원래의 환상 이런 것처럼 본환상이라고 명해요. 그래서 이러한 본환상은 주체가 자기 자신을 타자의 욕망과 관련지어 상상하는 장면을 일단 기본적으로 무대화하고요.
분석이 진행되면 분석 주체는 자기 환상을 분석 내부로 끌어들이며 본환상을 통해 분석가의 욕망을 자신이 해석해낸 타자의 욕망과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리가 아까 좀 고착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 원래 그 욕망에 대한 어떤 이 고착 현상이 분석가에게 들러붙는다고 했잖아요. 옮겨와서 그런 것처럼 이 자기 환상을 분석 내부로 끌어들이고 본환상을 통해서 본환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원인에 고착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그 환상을 통해 분석가의 욕망을 자신이 해석해낸 타자의 욕망과 동일시해요. 알겠죠? 분석가의 욕망과 지금 나를 치료해주고 있는 나의 얘기를 들어주고 있는 분석가의 욕망과 내 타자, 원래는 부모의 욕망의 가능성이 있죠. 그 타자의 욕망과 동일시해요. 즉 분석 주체는 나름대로 자기의 경험에 기반해서 환상을 해석해내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실제로 환자 자신도 그냥 무조건 내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뭔가 막 해석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분석가는 이 기대를 저버려야만 해요. 그러니까 분석가가 그걸 다 읽어내고 분석 주체가 나름대로 본인이 하려고 하는 해석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기대를 저버리고 그러한 투사를 깨트리는 역할을 자임해야 합니다. 분석 주체의 기대를 좌절시켜야만 분석의 그 실패를 오히려 막을 수 있고 지속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작 환자가 원하는 대로 그의 해석대로 분석이 흘러가 버리면 오히려 그 치료는 거기서 종료가 되고 정작 욕망의 고착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또 다른 고착의 지점을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죠. 실제 타자의 욕망은 분석 주체가 지금 혼자 해석하고 혼자 가정한 바와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일치하거나 일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분석가가 오히려 그 역할을 주도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프로이트 치료 중에 이제 쥐인간이라는 어떤 그 사례가 있는데 여기서 이 얘기를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굳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알겠죠? 패스. 그죠? 자, 본환상의 재구성 봅시다. 그래서 신경증자의 욕망은 완전한 욕망의 수준에 다다르지 못하는 요구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용어를 또 바꿀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신경증자의 욕망이 어딘가에 고착되어 있다라고 자꾸 얘기해 왔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건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요구라고 봐야 된다라고 해서 갑자기 용어를 헷갈리게 바꿉니다.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설명을 처음부터 요구라고 하면 더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꾸 욕망과 요구의 차이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신경증자가 갖는 본환상이라는 건 사실 욕망이 아닌 타자의 요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타자의 욕망이 아니라 타자의 요구다. 뭔 소리냐라는 거죠. 원래 주체는 타자의 욕망보다 요구를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요구라는 건 감춰지고 왜곡되는 욕망과 달리 분명하게 제시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좀 이해 가시죠? 요구라는 건 그냥 감춰진 게 아니에요. 진짜로 타자가 필요로 하는 거, 그 요구는 분명하다라고 하다고 볼 수 있고, 욕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결핍이거든요. 무언가 감춰지고 억압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지고 기본적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는 타자의 욕망보다 타자의 분명한 요구가 당연히 지금 뭔가 타자의 어떤 그 모든 마음에 들고 싶어 하는 지금 분석 주체 입장에서 본다라면 분명한 요구가 더 좋죠. 알 수 없는 욕망보다. 타자 앞에서 미지의 상태에서 불안해하기보다 차라리 그가 나를 잡아먹는 것이라고 가정하는 게 마음이 편한 거다. 이렇게 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제가 보기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시지 않을까요? 자기 뭐 먹고 싶어라고 할 때 맛있는 거 이렇게 설명할 때 여러분 어때요? 짜증나죠? 그러니까 그거와 비슷하지. 그러니까 원래 그 욕망 구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차라리 요구를 하면 편하잖아요. 직접적으로 자기야 나 스파게티 먹고 싶어. 자기야 나 봉골레 먹을래. 자기야 나 오늘 피자 먹을래. 자기야 나 오늘 회 먹을래. 이렇게 차라리 요구를 하면 편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돈이 없는데 라고 해도 돈이 없는 상황이라도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고 어쨌든 뭔가 진도를 나갈 수 있는데, 나 맛있는 거 사줘라고 할 때 그 맛있는 게 뭐야 라고 할 때 우린 모르죠. 그 타인의 욕망이에요. 그 욕망에 대해서 맞추려고 하면 계속 결핍될걸요. 사실 타인도 정확히 몰라. 그러니까 타인은 그냥 맛있는 걸 먹고 싶어해요. 내 애인은 그 맛있는 걸 먹고 싶어하는 애인에 대해서 그래 그럼 피자 먹을까? 그거 어제 먹었잖아. 그거 치킨 먹을까? 그거 어제 밤에 먹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뭔가 자신의 결핍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시가 짜증나고 힘들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럼 오히려 불안해지죠. 이 사람이 자꾸 날 거절하는 거니까 사실은. 여러분 단순히 메뉴의 거절이 아니에요. 이 거절감은 계속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점점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타자의 오히려 요구를 우리는 욕망하는 거죠. 신경증자는요. 타자 요구가 필요한 거지, 어떻게 보면 타자 욕망에 대한 것은 그렇게 반가운 게 아닌 거예요. 알기 힘드니까. 욕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상이 없잖아요. 근데 요구는 분명한 대상이 있거든요.
똑같은 조건 속에서 양육되는 아이들이라고 해도 각자가 해석하는 부모의 소망이 다르거든요. 그만큼 부모의 욕망은 분명한 요구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모의 욕망은 분명한 요구로 드러나지는 않고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밖에 없어요. 현실은요. 정작 그렇게 분명하게 요구하는 부모는 별로 없죠. 이러한 고민 속에서 해석을 하고 판단하게 되는데 부모의 그 이상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는 과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 나름대로는 다 자기 나름대로의 부모의 이상에 자기가 동일화됐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신경증자는 이와 같은 구조로서 분석가와 동일시되려고 또 합니다. 아까 고착관계가 이제 부모에서 분석가로 옮겨지는 과정이니까 결국은 자신의 어떤 그 욕망이 또 분석가의 욕망이 바로 이런 거겠구나라고 동일시하는 해석을 하게 되죠. 물론 나약한 에고를 갖고 있는 분석 주체가 강력한 에고의 분석가와 동일시되는 이 현상은 일시적으로는 안정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치료는 결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또 다른 타자가 등장하면 그에게 새로운 이런 동일시 과정을 또 반복하게 될 거니까, 혹은 또 분석가와의 영원한 전이성에 빠져버리게 될 테니까 치료는 여기서 마무리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고착 관계 자체를 깨트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신경증자는 타자의 욕망, 즉 타자의 결여와 불완전함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분석 주체가 자기 욕망을 나름대로 명명하고 확정하려 할 때 분석가가 거부함으로써 분석 주체는 타자의 욕망을 회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신경증자는 요구를 알고 싶은 거지 욕망에 대한 것을 불완전하니까 타자의 어떤 결여와 불완전함을 견디기 힘들어해서 자꾸 회피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분석 주체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정신분석가는 오히려 그런 분석 주체의 나름대로 안정화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만의 해석을 거부하고 깨트림으로써 분석 주체가 타자의 욕망을 회피하지 못하게끔 마주하게끔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분석가가 타자가 돼서 타자 역할이 되어서 그에 대한 욕망 활동을 마주하게 되는데 분석가는 분석 주체가 쉽게 예견하거나 확정할 수 없는 욕망을 유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야, 이거 분명한 거 아니야. 너의 욕망을 계속 유지해. 이렇게 보는 거죠. 끊임없는 분석가의 그래서 자리 이동이 필요해요. 분석가가 한 자리에 있으면 계속해서 실제 자리를 소파를 움직이는 얘기가 아니죠. 분석가가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위치 선정을 바꿔야지만 신경증자는 끊임없이 그 욕망을 유지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또 다른 고착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측면이 생기는 거죠. 전이의 작업은 그래서 두 단계로 전개되는데, 이런 첫 번째가 분석 주체의 요구를 일단 좌절시켜서 그의 욕망을 끌어내야 된다는 거. 분석 주체의 요구를 좌절시켜서 욕망에 그래서 이 변증법이 필요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편이 욕망의 변증법인 거예요. 예. 분석 주체의 요구를 좌절시키고 그 욕망을 끌어내는 단계까지 요구의 주체에서 결국은 욕망의 주체로 변화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두 번째로 분석가는 타자의 욕망에 대한 분석 주체 해석을 수정하도록 만들어서, 이게 그 다음 단계인 거예요. 타자의 욕망에 대한 분석 주체 그 해석 자체를 이제 다르게 수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로서의 그의 위치와 태도를 이동시켜주는 거예요. 아까는 그 분석 주체 환자가 자기가 이동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나름의 해석이 맞다라고 믿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거절함으로써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직면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자리를 이동하게끔 그의 생각이 틀렸음을 보여주면서 위치와 태도를 이동시켜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본 환상의 재구성이라고 보는 거죠. 욕망의 어떤 그 고착의 재구성을 만들어내서 결국은 욕망의 주체가 이제는 뭘로? 주의상스의 주체로 변화되는 과정이 이제 이 분석의 끝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은, 자, 봐요. 첫 번째 단계에서 욕망의 변증법을 통해서 요구의 주체에서 욕망의 주체로 일단 변화되게 되는 과정. 그리고 나서 이 욕망의 주체에서도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욕망의 주체에서 이 주의상스, 원래 그 충동의 어떤 주체로 변화되는 과정으로 가는 건데요. 이게 지금 여러분은 한 번에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이거는 차후 세부화된 단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점점 이 단원에 대한 마무리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사이에. 자, 거세와 본 환상. 초기에 프로이트는 신경증의 기원이 성적인 과부하에 있다고 봤어요. 처음에는 신경증이 왜 생길까라고 봤을 때 너무 성적으로 이렇게 좀 과부하, 성적인 에너지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후기에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성적 쾌감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거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이의 교육 과정에서 부모는 여러모로 아이의 많은 희생을 강요하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결국은 다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모가 규제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과정을 라강은 거세라고 불렀어요. 즉 만족의 상실이죠. 원래 순수한 아이의 그 충동, 주의상스의 상실을 의미하는 게 거세입니다. 이러한 상실을 의미하는 거세가 아이에게 강요되는 것이면서도 결국 아이는 자신의 입장을 또
물론 그렇게 뭐랄까 당장 부모가 뭘 시킨다고 해갖고 그걸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짓을 할 수도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러한 자기 만족을 포기하고 부모의 어떤 그 요구에 맞추게 되죠. 신경증자는 이와 같은 주의상스의 상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실에는 얻는 것이 있음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이걸 나의 만족을 포기하는 만큼 부모를 통해서 뭔가 얻게 되겠지? 그게 대상 A예요. 아까처럼 얻게 되는 그 욕망. 대상 A는 이러한 주의상스를 제공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지의 과정은 포기된 주의상스의 가치를 더 크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금지된 걸 욕망하잖아요. 금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더 하고 싶죠. 아담과 하도 어때요? 못 따먹게 하니까 더 따먹고 싶은 그런 원리처럼 인간은 그런 터부시에 대한 것에 대해서 더욱더 흥분하고 더욱더 욕망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신체적 쾌락이었던 게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전보다 뭔가 더 에로틱하고 더 외설적인 어떤 주의상스로 변화되게 돼요. 흥분을 초래하는 주의상스로 오히려 변질되게 되죠. 애기들이 처음에는 그냥 아무런 그냥 그 생각 없이 단순히 자신의 쾌감을 즐기고 있는 거였는데, 야, 그거 부모가 들어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지지하지 마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거부된 감정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 더 큰 쾌락을 느끼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집착하게 될 수도 있죠. 여러분도 한번 이 정신분석은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어렸을 적의 기억들도 막 떠올려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현재 나의 어떤 성적 취향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그래서 생긴 건가? 이런 느낌처럼. 어쨌든 본 환상은 주체와 상실된 만족의 대상 간의 관계를 무대화하며 주체와 상실된 만족의 대상, 그러니까 주체와 대상이라는 뜻이죠. 주체와 상실된 그 만족의 대상 간의 관계를 무대로 올린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표현되는 욕망은 금지된 만족을 조건으로 합니다. 욕망은 정확히 주체 자신이 희생된 것을 욕망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무언가 금지된 것을 욕망하는 거죠. 여러분, 금지되었기 때문에 욕망이지 금지되지 않으면 욕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충동의 주의상스와 욕망이 무슨 차이냐라고 할 때, 충동이라는 주의상스의 개념은 금지되지 않은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지되기 이전에 순수한 어떤 그 쾌락에 가깝다면, 욕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무언가 거세에 대한 위험, 금지를 당했기 때문에 욕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 신경증자는 부모에게 욕망을 넘겨주었으면서도 이를 아쉬워해서 그래서 자꾸 집착하게 됩니다. 부모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면서도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신경증은 타자의 만족에 대해 바로 이러한 불만을 표하는 위치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타자를 위해 희생하면서도 그러니까 자꾸 뭔가 불만도 생기는 거죠. 나는 타자의 만족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고 있어라고 하지만 그게 뭔가 불만족해요. 왜? 내가 뭔가 덜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희생한 그 주의상스보다 덜 보상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게 지나친 자위, 도둑질, 사기, 과속, 위법행위 등의 어떤 문제 행동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행위들이 심리구조 안에서 타자로부터 상실된 주의상스를 결국은 되찾아주는 그 느낌을 주거든요. 타자에게서 희생을 보상받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요구는 끝이 없습니다. 항상 본인이, 왜냐면 계속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항상 본인이 빼앗긴 그 주의상스, 나의 원초적 충동이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결핍은 끊임없이 생겨요. 말 그대로 예를 들어 여성은 엄마가 자기 성기를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여성에게는 그런 생물학적인 페니스가 없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어린 아이일 때는 뭔가 이게 거세된 것인가에 대한 공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성기를 빼앗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엄마를 미워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고요. 남성은 자기 삶에서 중대한 결정이라고 생각한 거 앞에서 이 거세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아버지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그 불안에서 편히 쉴 수가 없는 거죠. 끊임없이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만족도 크고요. 이처럼 거세의 암초에 걸렸을 때 해결책은 뭐냐라고 할 때, 프로이트는 사실은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봤지만 락강은 그렇다고 환상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해결책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환상을 넘어선다가 뭘까? 아까처럼 환자가 만들어낸 그 자기 환상 자체를 넘어서자라는 거예요. 타자의 욕망과 정면으로 대면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환상에서 넘어와서 그것을 넘어서서 타자의 욕망과 정면으로 대면하는 거죠. 타자의 욕망을 본인이 멋대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욕망과 마주하는 것. 절분법. 이건 아까 분석가가 어떤 흐름을 막 끊어내는 방법이거든요. 갑자기 60분인 줄 알았는데 20분만 딱 분석하고 끊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런 식으로 막. 그러면서 어떤 타자가 막
그러니까 타자란다. 분석 주체가 자기 멋대로 막 분석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것들을 막 끊어냄으로써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어쨌든 분석가의 어떤 이 스킬이죠. 절분법과 같은 분석가의 모든 이런 개입을 통해서 분석 주체의 환상을 새로운 형태로 조직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새로운 환상으로 바꿔주는 거죠. 분석 주체와 타자를 새로운 관계로 이끌어가는 게 이 정신분석 치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 분석가로부터의 분리의 단계가 필요하죠. 아까처럼 이제 분석가에게 고착됐다가 새로운 어떤 관계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분석가로부터 이제 분리되는 과정까지가 필요합니다. 분석의 말미에선 그래서 실제적인 힘들이 결집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분석의 말미가 오히려 더 치열하고 갈등적이에요. 분석가와 분석 주체는 그래서 오히려 사이가 실제로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희희낙낙하면서 뭔가 이제 우정과 막 브로맨스 같은 게 생기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분석가는 분석 주체를 깨트리는 자란 말이에요. 분석 주체가 생각하는 욕망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면서 그 욕망과 마주하게 하는 자거든요. 새로운 관계로. 그렇기 때문에 갈등적으로 오히려 이 분석은 끝나게 됩니다.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오히려 분석 주체는 환자는 거세와 희생된 주의상스에 대해 태도를 바꾸게 될 거고 상실된 대상을 포기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요. 알겠죠? 그래서 뭔가 화기애애한 마무리는 오히려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에 대한 반증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가 딱 제가 정리한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 브루스 핑크라는 학자가 이 락강 욕망의 변증법에 대한 이 파트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게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결국은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진단될 수 있는지. 참고로 오늘 여러분 계속 신경증 얘기가 많이 나왔죠. 도착이나 나중에 신경증 파트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욕망의 구조에서 신경증 얘기를 왜 많이 했냐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거의 모든 사람이 신경증 증세가 있다라고 락강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도착증이나 정신병은 흔하지 않아요. 흔한 정신질환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신경증이라고 하는 거, 히스테리 현상, 그리고 강박증 이런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증이 주로 사례로 많이 나와요. 우리가 왜 이러한 성향을 하는가. 요즘 막 유행하잖아요. 막 김구라 막 공황장애다 뭐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 공황장애도 결국은 정신분석에서 보면 이 신경증에서 어떤 심화된 상태의 개념으로 또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행하고 있는 경계선적 성격 장애다, 뭐랄까 또 아까처럼 공황장애다, 분리불안이다, 과잉행동장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자세한 어떤 상세한 분류가 다 있는데 정신분석은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DSM 체계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막 주워 듣고 있는 이런 정신 어떤 질환에 대한 이름들 있죠. 그 이름들은 다 그 미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미국의 DSM 체계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정신질환 이름들인데 이게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계속 쪼개서 세부 항목식으로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그렇게 세분화시킨다고 해서 제대로 된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게 정신분석 쪽에서의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 해결을 하려면 궁극적 원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궁극적인 그 환자의 욕망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무의식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그 드러난 현상 자체만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약물 같은 치료에 오히려 우리가 매달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정신분석에 대한 입장이 너무 설득력이 있고 매력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우리 드디어 락강을 제 수업에서도 의미가 있는 시작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락강 자체에 대해서 저도 어렴풋이만 알고 있었지만 보통 저도 프로이트를 중심으로 많이 풀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이게 말로 하기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브루스 핑크의 어떤 좋은 책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게 된 계기만으로도 저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앞으로 최소 3강에서 4강을 더 해서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락강은 이런 거구나 라는 어떤 최소한 이제 브루스 핑크가 우려했던 도식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그게 어디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어쨌든 오늘 수업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기대하시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신병 파트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분열증이 어떤 현상이고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락강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